네, 개헌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한번 벌어졌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자신의 개헌 발언이 불찰이었다며 한 발 물러섰지만 불씨가 완전히 사그러들었다고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정기국회가 끝나고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허성우 경희대 교수, 이준한 인천대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김무성 대표가 이제 어제 서울로 돌아와서 국감대책회의 하는 데서 이제 자신의 개헌론 발언에 대해서 이제 사과하고 대통령께 죄송하다 이제 이렇게 언급했는데 그저께 베이징에서 이제 기자들하고 이렇게 일문일답하는 과정에서 개헌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오스트리아식 이원 집정부제 구체적인 안까지 얘기를 했어요. 하루 만에 이제 언론에서는 꼬리를 내렸다 이제 이런 표현도 나오고 무대 무성 대장이 이 카리스마 있는 무성 대장이 이제 바짝 엎드렸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선 어제 그 사과 발언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 민감한 사항을 답변을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 불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태리 아셈 외고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예가 아닌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희 불찰로 연말까지 개헌 논의가 없어야 되는데 이렇게 크게 보도가 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어쨌든 원내대표와도 아침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정기국 끝날 때까지 우리 당에서는 개헌 논의가 일체 없기를 바랍니다. 목소리까지도 기운이 없어 보이는데요. 어제 하루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일단 김무성 지금 대표가 지금 이제 베이징에서 이 개헌론을 불을 지폈는데 예. 지피고 나서 바로 돌아와서 자신의 발언을 불찰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 이 불찰이라는 표현을 잘 안 씁니다 원래 당 대표 입장에서 불찰이라는 말씀을 그러나 이제 과연 이제 불찰인 건지 아니면 의도된 불찰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동안 그 김무성 대표의 어떤 발언 지금까지 그 베이징에서 발언까지 총 4번입니다 공식적으로 예. 발언을 4번을 보면은 개헌을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그냥 개헌에 대한 의지는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어제 돌아와서 바로 내 불찰이라 하면서 일단 당내 분류파움, 소위 말하면 친박 비방안의 어떤 이 상황들이 자칫하면은 개헌론과 비개헌론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것을 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개헌이라는 것은 개헌의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의 동의를 얻는 마지막 절차를 겪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개헌이라는 것은 한반도 통일 이후에까지도 생각하는 소위 말해 100년 대계와 관련된 개헌입니다. 이것이 김무성 대표가 되어서 개헌이 문제가 일어난 건 아닙니다. 이건 1987년도 26년 이후에 지금 26년 동안 60 항쟁 이후에 지금 헌법이 그대로 우리가 쓰고 있거든요. 지금 헌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개헌론을 불을 지피는데 다만 어제 이제 정말로 우리가 말하는 무대 김무성 대표답지 않게 그런 불찰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바로 이렇게 저자세로 가는 모습은 과연 그 불찰이라는 의미는 이제 대통령이 같은 시간에 이제 아셈 회의 참석사 이탈리아를 방문하고 있었잖아요. 그 대통령이 외국 순방 중에 이제 당 대표가 이제 아주 휘발성이 강한 개헌론을 얘기함으로 해서 외교적인 그런 성과가 가리게 됐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불찰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개 이제 대통령이 이제 순방 중에는 예. 대통령의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외교상의 어떤 일들 이런 것들이 사실 국내 언론에 이제 많이 이제 비춰주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 외교 역량이라든가 우리나라의 어떤 외교 무대에서 얼마나 대통령이 어떤 역량을 발휘하느냐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국내에 보도되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돼야 되는데 불구하고 같은 시간대에 이 김무성 대표가 일단 중국에 가서 그런 이야기 했다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외교 활동 상황이 묻혀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좀 불경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야당에서는 청와대 눈치 보기다 이런 비판도 있던데요. 그렇죠. 지금 이 당 대표인데 여당의 당 대표고 지금 대통령 차기 주자 여론조사할 때 1등에 나오는 분인데 다른 용어도 아니라 죄송하다는 말을 했어요. 예. 이 일반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은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이 사과할 때 하는 말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다른 사람도 아니라 뭐 여당에서 대장이라는 말을 듣는 사람이 예. 이 말을 쓰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이 말했던 개헌 논의가 가질 파장에 대해서도 자기 자신이 느꼈지만 만만치 않게 당 내외에서의 이 비판이라든지 압박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을 것이다. 이 추측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그냥 뭐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든다면은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왜냐면은 이 기자들 앞에서 기자들이 또 물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청와대에서 전화 온 거 없냐? 예. 전혀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저로서는 그게 믿겨지지가 않거니와 예. 그 말을 믿을 국민이 과히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아마 사과라고 죄송하다라는 워딩을 꼭 해라라고 하는 저 유무형의 예. 이 워딩까지도 주는 그런 게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그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지금 조금 그 야당의 입장은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영건 원내대표가 집권 여당의 뭐 원내대표가 예. 청와대 눈치나 보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그리고 뭐 청와대 눈치를 지나치게 봐서 그게 뭐 개헌론이 되겠냐 하는 뭐 예. 이런 식으로 개헌의 신념이 뭐냐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은 모처럼 여야가 이해관계를 떠나서 여야가 어떤 그 합의 사항을 도출할 수 있는 게 이 개헌의 문제입니다. 예. 그런데 갑자기 김무성 원내대표가 사실 불찰을 하고 바로 저 자세로 가니까 우영건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모처럼 이제 뭔가 불을 좀 붙이려 하는데 오히려 이제 붙이는 거죠. 청와대와 김무성 대표를 싸움을 이제 붙여야 되니까 자꾸 이제 그 야당에서는 자꾸 그 군불을 지피는데 그런 식으로 자꾸 접근할 건 아니다. 그래 보는 거죠. 야당 입장도. 예. 네. 야당도 사실 뭐 그렇다면은 야당이 이 개헌과 관련된 자기들이 입장을 밝히면 되는 거지. 그것을 자꾸 당 대표하고 청와대 간에 싸움을 붙이는 이런 구도로 가서는 안 된다는 예.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개헌이라는 것은 진영 논리하고는 관계 없는 겁니다. 이거는 진영 논리로 접근해서도 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개헌 발언이 이제 뭐 이게 단순한 실수가 아닐 것이다. 단순한 뭐 일종의 사고를 친 게 아닐 것이다라고 이제 보는 시각은 김무성 대표가 이제 5선 의원이고 당 대표, 뭐 주변에 이제 참모들도 이렇게 이제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그 개헌 발언이 가져올 파장을 몰랐을 리 없을 거라는 건데요. 왜 이런 발언을 이 시점에서 했을까요? 뭐 시점도 중요할 수 있을 것 예. 같아요. 근데 이제 시점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것보다도 야당의 원내대표가 당선이 됐었는데 예. 최근에 당선이 됐죠. 근데 아주 여야를 막론하고 가장 개헌을 주장하는 아주 독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예. 보니까 김무성 대표의 생각을 봤을 때도 이게 내년쯤 되면 여야 막론하고 개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그 법물이 터질 것이다.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기자들 의견에 질문에 답변을 하다가 나온 것이라 보고 예. 김무성 대표도 그 개헌에 대해서는 지론을 가지고 있죠. 예. 네. 몇 번 발언을 해왔었던 거고 다른 무엇보다도 이 권력이 너무 대통령한테 집중돼 있다. all or nothing이다. 이런 얘기를 또 기자들 앞에서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권력이 너무 집중돼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 차제에 이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라는 의견. 거기다가 뭐 구체적인 대안으로 과거에는 이제 대통령 중임제를 주장을 예. 해왔는데 예. 이번에는 오스트리아식 이원 집정제 방향을까지도 거론했다는 그런 점이 좀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정치권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정치권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개헌 불가 이 등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헌을 짚을 때 초기에는 대통령 눈치 본다고 개헌 이야기를 못 하고 네. 또 말기 되면은 후보 당에서 대통령 눈치 후보 보는 눈치 본다고 못 하고 이런저런 관계 때문에 그동안을 못 해왔다 이런 예. 등식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일단 대통령께서도 박근혜 대통령도 어차피 지금 대선 공약으로 개헌을 내걸었습니다. 그렇고 이 김무성 대표는 예. 기본적으로 3당 합당 그러니까 그 YS가 3당 합당할 때부터 이런 이 개헌과 관련된 것을 쭉 지켜봐왔습니다. 예. 3당 할 때도 사실 그 고리가 내각제였습니다. 그렇죠. 박철원
그 당시 의원하고 내각제 개헌을 고려를 해서 나중에 그것이 이제 자료 유출이 됐죠. 합당 그 자료 유출되고 파문도 일어났는데 이런 것을 보면서 뭐냐면은 김무성 대표는 골든타임, 소위 말해 내각제의 골든타임을 정확하게 읽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사실 뭐 발의회가 검토해갖고 표결하는 데까지, 표결까지 안 가도 발의하고 검토하는 데까지 거의 약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걸립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내년 전반기 6월까지 이 개헌과 관련해서 이 국민의 필요성, 동의 어떤 그 합의 사항들을 못 도출하면은 개헌은 어렵다고 보는 거죠. 그 골든타임을 만들기 위해서 바로 이번 정기국회 끝나자마자 바로 이 개헌론으로 가야 된다고 판단했겠죠. 그러니까 미리 좀 치고 빠지는 이런 상황을 연출하지 않았나 그래 보는 거죠. 그러면 뭐 일단 연말까지는 조금 뭐 잠복기를 거친다고 하고 네. 내년부터는 그러면 개헌 논의가 조금 더 좀 불붙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두 분? 그렇죠. 지금 이제 김무성 대표도 예. 죄송하다라는 것을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예. 또 다른 강조점은 올 정기국회 동안에는 예. 더 이상 안 하겠다. 그 말은 뒤집어 얘기했을 때는 올 연말 이후에는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겠죠. 예. 네. 내년 상반기까지는 정부는 좀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내년 뭐 하반기가 될까요? 아니면 뭐 상반기가 될까요? 글쎄요, 내년에는 선거가 없는 예. 그 아주 뭐 황금기이기 때문에 예. 대통령 입장에서는 경제도 살리고 예. 뭐 집권한 공약들을 구현하고 싶어하는 알겠습니다. 그 의지를 갖겠죠. 박 네. 대통령은 이제 해외 순방에서 오늘 뭐 오후에 이제 돌아왔는데요. 어떤 입장을 취할 것 같습니까? 짧게 좀. 대통령 말씀해 주시죠. 입장에 이제 수석 비서관 회의, 수석 회의 비서관 회의 때 뭔가 좀 이제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예. 볼 때는 다시 한번 이 지금 내각제 논란과 관련해서는 아마 확고한 아마 입장을 밝힐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경제 정책에 올인하기 위해서는 내각제와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분류법안들은 당분간 좀 중단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두 분의 의견이 좀 궁금한데요. 개헌에 대해서 정말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 게 바람직한지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개헌 자체에 대해서는 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예. 네. 다만 이제 이 개헌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영 논리라든가 정치 어떤 화시키는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그 김무성 대표도 얘기했지만 오스트레일리아식 이원 집정제 이런 것이 자칫하면은 권력 나누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국민들한테 비치게 되면은 내각제는 또 문을 건너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지금 이 정말로 내각제를 왜 내각제가 필요하다는 그 이유부터 먼저 밝혀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지금까지 그동안 대통령 직선제를 통해서 우리가 제왕적 집권제 이런 어떤 시대에 맞지 않는 어쩌면 시대에 맞지 않는 이런 상황들을 국민들을 얼마나 설득시키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이 내각제 개헌과 관련한 뭐 내각제든 이원 집정제든 개헌과 관련한 일이 충분히 국민들의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물 건너간다. 왜? 2016년도 4월이면 총선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총선 지나면은 또 개헌은 또 물 건너가게 됩니다. 필요하지만 네. 뭐 어떤 형태가 될지는 조금 뭐 논의를 해봐야 된다는 예. 말씀인 것 같고. 이준환 이준환 저는 그 원인을 잘 진단했는데 예. 그 처방을 잘못 내렸다고 봅니다. 오스트리아식 이원 집정제라고 하는 것은 예. 외치를 담당하는 대통령, 정부의 국가의 수반, 예. 그리고 내치를 담당하는 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총리를 두어서 예. 권력을 나눠 갖겠다라고 하는 건데 예. 이게 지금 현 한국 대통령제의 문제점이 대통령 혼자가 내치 외치를 다 담당해서 권력이 집중됐다 이게 아니거든요. 예. 그 대신에는 대통령이 입법부, 사법부, 정당, 사회, 언론 이거 위에 군림하고 있다. 그래서 네. 제왕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력에서 예를 들면은 정부 발의 법안을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이 역할이 축소가 되는 거고 정부가 그 예산권을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 법을 만들고 예. 예산을 다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그거를- 국회로 가는 것이 오히려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권력을 입법부로 가져가는 그런 방식이라고 봅니다. 현행 대통령 중심제에서도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현행 대통령 중심제로 가는 게 더 순수한 대통령제로 가야 될 두 것이고 분의 의견이 좀 갈리는군요. 이게 지금 저는 좀 다르게 보는 게 예. 지금도 우리 대통령 중심제에서 내각제가 사실은 지금 가미된 대통령제입니다. 네. 왜냐하면 총리라는 제도가 인사권을 제청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 예. 다 내각제의 요소들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제나 내각제는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어떻게 이 권력을
잘 관리하고 분점하느냐 이런 부분이지 지금까지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지금 개헌 발의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매주 진행되는 한국 갤럽의 여론조사를 좀 그대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이달 셋째 주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대답이 46%, 잘 못한다는 대답이 41%로 나왔습니다. 네, 연령대별 지지도 격차를 보시겠는데요. 여전히 격차 존재합니다. 40대는 잘한다, 못한다가 비슷한 데다가 20, 30대는 못한다는 응답이 잘한다는 응답의 3배 정도 되고요. 특히 60대는 잘한다는 응답이 80%에 육박합니다. 다음에 네. 다음은 대북 민간단체의 전단살포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네. 성인 1000명 가운데 찬성이 32%, 반대가 한 58% 정도로 반대가 많군요. 반대가 2배 정도 많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막아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막아야 한다가 한 50% 정도, 막으면 안 된다 한 37%가 나왔습니다. 야, 이제 대통령 지지도가 46%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그 부분이 있고 세대별로 이제 조금 상당히 이제 엇갈리고 있는 내용이 있었고요. 예. 전단 살포와 관련해서는 이제 반대 의견이 많고 정부가 좀 막아야 된다 이제 이런 의견으로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여론조사 관련해서 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현재 지금 여러 가지 지금 흐름을 예. 제대로 좀 반영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지금 방금 보내던 대북 전단지 살포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남북 대화를 이 남북 대화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고 기본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전단지 살포를 해서 남북 대화가 중단되는 것은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바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내용상은 그거는 정부가 알아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이지만 그 근본적으로 남북 대화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본다는 거죠. 예. 예, 제가 봤을 때는 2주 전에 똑같은 여론조사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49%였고 예. 지난주에는 48%였어요. 예. 이번 오늘 나온 것은 이제 46%면은 좀 떨어지는 추세에 있다라고 한 것을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예. 두 번째로는 해외 순방기에는 여론조사 결과에 지지율이 올랐었는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게 좀 독특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세대에 따라서 연령대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을 선호하는 유권자가 고연령 쪽에 몰려 있고 예. 젊은 층에서는 그 반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또 확인된 거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전단 살포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 정부에서도 이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고 남북 관계에서 이 전단지 문제, 살포 문제로 이 총격도 오가지 않았습니까? 예. 이거를 그 민간이 자율적으로 하는 거라고 하지 말고 국민들이 좀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많이 확인됐기 때문에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끝으로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오후에 한 2시간 전쯤에 이제 이탈리아를 방문하고 3박 5일 방문 일정을 마치고 이제 귀국했는데요. 16일에는 이제 16일, 17일은 아셈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제 이번에 갔던 건데 16일은 기조연설을 했고 17일에 정상간 자유토론 양자회담 덴마크, 프랑스, 중국 총리하고 했고요. 그리고 로마로 가서는 이제 이탈리아 정상회담 그리고 이제 교황을 이제 아련하는 그런 뭐 빠듯한 일정을 소화하고 돌아왔는데요. 뭐 성과라고 그럴까요? 어떻게 이제 보셨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 순방의 가장 핵심적인 게 일단 우리 한반도 통일과 관련된 어떤 우리의 또 외교적 역량 이런 것들을 대통령이 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뭐 어쨌든 리크창 총리를 만나서 이 한반도 통일과 관련된 부분 상당히 진지하게 논했고 또 교황님도 또 답방을 해서 또 이 한반도 통일 관련된 기도를 해달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한반도 통일과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세계적인 어떤 그 이목을 집중시켜서 이런 북한 인권 문제라든가 또는 한반도의 어떤 평화 통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대통령 외교적 역량을 발휘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래 보는 거죠. 높이 평가한다고 말씀해 주셨고 이준환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번에 순방 기간에 뭐 남북 간의 직접적인 접촉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중국에서도 이러한 접촉을 굉장히 환영한다라고 하는 반응도 이끌어냈고 또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한반도의 비핵화 이런 것에 대한 지지 입장들을 확인했었던 거. 비단 중국뿐만 아니라 뭐 덴마크, 이 프랑스라든지 이태리에서도 그런 의견들을 받아냈던 것은 좀 뭐 인정할 만할 것 같고요. 예. 특히 이태리 정상회담에서는 뭐 창조 경제와 관련해서 경제 투자라든가 협력을 이끌어냈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교황 한번 다시 만난 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답방 차원이었었는데 아무래도 글쎄요, 진짜 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 국민들 사이에 이 통합 이런 것들을 많이 깨우쳐주고 가지 않았습니까? 네. 이 기회를 통해서도 또 좋은 기회를 가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허성우 경희대 교수, 이준한 인천대 교수와 함께 정가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